우리야 어떻게든 산다. 자식 앞세운 우리야 하늘을 똑바로 못 보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다 산 인생 아쉬울 것도 없다. 곧 죽으면 다시 만나면 되니까. 하지만 저거 네 형수를 어쩔 거냐. 지 남편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살던 저 어린걸. 형보다 형수가 12살 어렸으니까 그런 말씀 하실만 합니다. 정말 형수 우는 전경은 사람의 심정을 가지곤 눈뜨곤 못 보겠더라고요. 고모부와 고모를 걱정할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보,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형수는 차려진 빈소에서 울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실신을 해서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갈수록 첩첩산중이라더니 응급실에서 산부인과에 진료 요청을 했고 형수는 임신 6주째에 접어들었던 거예요. 형수가 워낙에 조금 둔하다고 해야 하나? 나이 어려 건강해서 그랬던 건가 전혀 기미를 몰랐나 봐요. 형수 자신도 그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형수 어머니가 입원실에서 말씀하시더군요. 아기를 낳지 말라고요. 옳은 말씀이셨습니다. 제 생각 또한 같았고 고모부 고모 생각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형수가 서늘하고 날카로운 표정으로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요. 이 뱃속의 아이는 내 것이고 그이 거예요. 그이의 분신이에요. 누구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앞으로 나 못 볼 줄 아세요. 그리고 그건 어머님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모부께서 아무리 굳건한 표정으로 버티셨다 하나 노인들이라 고향으로 돌아가시자마자 고모는 쓰러지시고 고모부도 반나마 나간 정신이 되신 거예요. 고모 댁을 들락이며 보살펴드리는 건 이웃들과 우리 엄마셨는데 그것도 몇 개월 못 지나 있는 재산 다 팔아 두 분 다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누님들이야 남의 집 사람 된 지 오래인데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모시는 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 밝히신 고모의 뜻이 그랬으니까요. 깨끗하게 요양원으로 보내주면 돼. 어이, 자네 알겠는가? 자식들한테 침대고 싶지 않아. 생떼 같은 아들 앞세우고 뭔 영화를 보겠다고. 이제 제 앞엔 형수의 문제만이 남아있습니다. 형에게 은혜 입고 산 제 입장에선 고모부 문제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는데 두 분이서 자신들 뒤처리를 깨끗하게 하시니 참으로 어른이시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형수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형의 유복자도 책임져야 했습니다. 형 대신에요. 전 그 책임감에 불탔습니다. 왜냐고요? 좀 오버 아니냐고요? 제가 군대 제대할 무렵의 일이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할 무렵까지 우리 엄마는 고생만 하셨습니다. 집에서 도토리 가루를 내서 묵을 쑤어 장에 내다 팔았고 떡을 쪄서 장날이면 떡판을 메고 나와 장사꾼들에게 떡을 파셨습니다. 그러니까 5일에 한 번만 장사를 하시는 거였어요. 가뜩이나 몸이 약하신 분이 그 장사를 아주 힘겹게 해내신 겁니다. 그러니 병이 안 나실 수가 없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오니 엄마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얼굴이 왜 그래? 엄마는 묵묵무답이셨습니다. 같은 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둘 다 입대를 했었고 형은 저보다 넉 달 먼저 제대했는데 형이 알려주더군요. 엄마의 간 상태가 엉망이 되셨다고요. 생체 간 이식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전 놀라웠습니다. 생체 간 이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도 궁금했고 아무튼 누가 공여자인지 궁금했습니다. 물었더니 형 자신이라고 하더군요. 누구긴 누구냐? 바로 이 몸이오시다. 전 우선 다른 감정 다 떠나서 형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쓱 보았습니다. 형은 워낙에 몸 관리를 잘했고 헬스와 권투를 고1 때부터 해서 다져진 몸매라
정말 어디 대회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비용, 수술 일정, 가능성, 공여자 자신에 대한 관리 등 이 모든 걸 형은 다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모에게 부탁하고 졸라서 수술비까지 마련을 하고요. 배에 지방이 많으면 복강경이 어려운데 형은 헬스로 다져진 몸이었고 간 크기가 최소 600g이 넘는데 내장 지방이 많으면 작은 절개 부위로 꺼내기가 어려우니까요. 형은 생체 간 이식에 최적화된 자신의 몸을 만족해하며 우리 엄마에게 간 이식을 해주었던 거예요. 전 울며 형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은혜 절대 안 잊어. 너 내가 9년 전에 너한테 했던 말 기억하냐? 내 목숨 구해준 일 절대 나도 안 잊겠다고 했던 거. 이마직해서 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전생에 형과 전 무슨 인연이었을까요? 전 우리 엄마를 살려준 사촌형의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 없고 이제나마 제가 제대로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월급은 남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이었습니다. 게다가 전문대 졸업이었으니까요. 전 형수와 형의 아기 그리고 형수의 친정을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형이 책임져야 했던 형수 친정을 제가 맡았다고 끊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수는 지금 슬픔에 몸을 겨눕기도 힘든 지경인데 형수 보고 앞날을 스스로 개척하라고는 절대 말 못하겠더군요. 전 37살, 형수는 25살인데 어리디 어린 형수에게 형수도 이제 살 길 찾으세요. 취직하세요.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고향 친구가 서울에서 건물 짓는 일을 합니다. 그 친구도 전문대 건축 설계학과를 나왔는데 부모님이 워낙 빵빵하셔서 부모님이 뒤를 봐주시고 사업체를 키워 작은 사무실을 서울에서 낸 후 본격적으로 일에 뛰어든 거죠. 그 친구에게 찾아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겠으니 현장 책임자에게 말 좀 잘해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알았다며 생판 모르는 사람도 취업시켜주는 마당에 고향 친구 부탁쯤이야 라고 했고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현장에 바로 뛰어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죠. 평일엔 회사 출근, 주말 이틀은 노가다판, 빽빽하게 제 일상은 돌고 돌았습니다. 힘든 일을 생전 안 해본 사람이라 그런가 공사장 일은 정말 힘들더군요. 회식 때 친구가 소주잔에 소주를 따라주며 친형수라도 그렇게 하는 건 오버야. 요즘 이 각박한 세상에 자기 벌어먹기 살기도 힘든데 친형수도 아니고 사촌형수에 사촌형수 가족까지 보살피는 게 말이 되냐? 아, 너 그거 오바야. 가끔은 더러운 말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너 혹시 그 어린 형수한테 딴맘이 있는 거 아니냐? 이상하다. 다치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더러운 놈들이 더러운 생각만 한다고요. 전 형이 어린 날부터 제게 해주었던 것들을 잊지 않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잘나지는 못했어도 도리를 은혜로 저버리는 놈으로는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마음대로, 또 힘들다고 느끼는 마음은 마음대로 고달퍼서 벽돌을 등에 지고 나르다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한 3달만 생활비 드리고 그만할까? 6개월이면 될까? 1년을 도와드린 후 손 털면 하늘에 있는 형도 무심타는 않겠지. 이런 궁리 저런 궁리.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 40을 바라보는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라는 고향 어머니의 압박도 심했으니까요. 네 형 한순간에 떠나는 거 보고도 그러냐? 니도 알아서 앞가림 해야어. 난 손자는 보고 죽어야겠다. 얼른 결혼해. 사실 친구들 모두 결혼했고 저도 결혼을 해서 가정다운 가정을 꾸미고 싶은 나이가 지난 지 오래니까요. 모든 궁리들이 머리를 압박했고 하도 신경을 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만 하니까 사람이 실수를 하더랍니다. 제게도 불운은 찾아온 거죠. 3층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벽돌을 등에 지고 올라가다가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물론 딴 생각하는 제 책임도 있었지만 현장 점검이 부실했던 탓이 드러나서
전 보험 처리되어 섭섭지 않게 보상을 탈 수가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전 병원에서 2개월 만에 퇴원한 후 집에 따로 나온 작은 빌라에 처박혔습니다. 고향에선 난리가 났죠. 조상묘를 잘 써서 자손들이 발복한다고 할 땐 언제고, 조상묘를 잘못 써서 자식들이 모두 죽어나가네, 아유 짧고, 하시며 우시더래요. 고향에서 어쩌건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게 전체 문제만도 너무 괴로웠으니까요. 저의 고독하고 기나긴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한참 꽃피고 가정 이루고 토끼 같은 자식들 낳아 재미나게 살 나이에 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우울증이 아닌 우울증 할아버지가 찾아올 만하죠. 세상에 내리쬐는 햇살도 꼴보기 싫고 햇살도 바람도 세상 사람들도 모두 절 놀리며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꼴에 형수의 형수 가족까지 챙긴다고 설치더니 꼴 좋다. 제가 다치고 나서 한 달 후 형수는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자립에 힘이 있었던 형수는 다시 취직을 한 거예요. 이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예전에 일하던 총무부에서 다시 오라고 해서 출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달 후에 출산을 해야 하고 2달 후부터는 배도 부를 텐데 괜찮을까요? 물어봤더니 상관없으니 나와서 일만 제대로 해달라고 하더래요. 우리 형수가 똑순이 기질이 있었으니까 일은 잘했겠죠. 형수는 그동안에 저희 집에 반찬을 해서 날라주던 일을 자기 동생에게 맡겼습니다. 형수는 형이 떠나고 난 후 제가 따로 나오고 그때부터 저희 집에 반찬을 해다가 날라주었거든요. 저의 우울한 일상, 하루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지겹던 일상. 24시간 중에 12시간은 자고 12시간은 누워서 멍하니 TV만 보던, 핸드폰만 하던 일상에 파랑새가 산들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처녀는 22살이었어요. 형 빈소에선 저도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배우같이 생겼습니다. 고화성이라고 아시나요? 송강호 배우가 찍었던 괴물이란 영화에 출연했던 동그란 코에 동그란 얼굴의 배우 고화성이요. 송강호 딸로 나왔던 배우요. 동그란 얼굴에 동그란 코는 정말 귀염성이 있는데 제대로 잘 못 걸었어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고부터 절뚝이며 걸었다는데 어두운 구석은 하나도 없이 어찌나 밝고 귀엽고 예쁜지 바라보면 꼭 솜사탕 같았습니다. 저희 집에 온 첫날에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22살 귀여운 사돈 아가씨가 사돈 총각 여기가 집이에요. 돼지우리관이에요. 그러더니 엉덩이를 현관에 얹고 천천히 신발을 벗고 들어와선 호라비 냄새, 어두침침해 하면서 커튼을 활짝 열어 젖히곤 절 돌아보며 싱긋 웃더군요. 사람이 아닌 파랑새인 줄 알았고 산들바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 전 가슴속에 전기가 파지직 흐르는 걸 알았는데 흠칫 스스로 너무 놀라서 얼른 그 스위치를 껐습니다. 사돈 아가씨는 들고 온 찬압을 식탁 위에 올리고 집을 쓱 훑어보더니 걸레를 찾아 들고 베란다로 나가 걸레를 빨아들고 들어온 후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청소를 하면 방에 걸레질을 하면 싹싹 엉덩이를 비켜주든가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리던가 해야지. 그렇게 마냥 누워있는 경우는 무슨 경우예요, 사돈총각.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주 2일 만남이었습니다. 전 어느새 저도 모르게 아침에 깨면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개게 되었고 꼭꼭 쳐두었던 커튼을 열게 되었고 샤워를 매일 하게 되었고 그녀가 오는 날짜와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친놈이지. 15살이나 어린 아가씨한테 이놈아, 네가 37살이고 사돈 처녀는 22살이야. 아기다 아기, 정신 차려. 그러는 한편 네이버로 검색을 했습니다. 한국에선 겹사돈을 얼마나들 하고 있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왔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죠. 전 이게 이루지 못할 꿈인 줄 알고는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속으로는 왜 안 돼? 그쪽은 전혀 나는 총각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둘 다 불편한 몸 서로 의지하면 되잖아. 그리고 나한테는 그녀를 부양할 수 있는 돈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가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기 시작하더군요. 뭐 봄이니까 여자들이야 봄이면 화장을 더하고 치마도 입고 그러니까 이해는 되었지만 그렇게 꾸미니까 그녀가 더욱 예뻐 보여서 설레더군요. 설레는 한편 미치게 괴로웠습니다. 나이가 10살만 차이 나도 꿈을 꾸어보겠는데 이건 뭐 조카뻘이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녀에게 정을 때리고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동안에 그녀와 특별히 다정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녀 앞에 서면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었지만 더더욱 무뚝뚝하게 된 겁니다. 그래, 정을 떼자.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정도 외모에 그 정도 밝은 성격이라면 어디든 쉽게 사람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나이 많은 제가 욕심내기엔 너무 꽃 같은 그녀였으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우리 집에 와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는데 느낌이 상대가 남자인 것 같은 겁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금요일에 영화를 보러 가자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순간 온몸에서 열이 확 오르더군요. 속으로 부르짖었죠. 대체 어떤 놈하고 영화를 보러 가는 거야? 애인이 생긴 건가? 그래서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고? 그래서 그녀가 통화를 끊는 즉시 다음 반찬은 토요일 말고 금요일에 가져다 달라 억지를 부렸습니다. 안 돼요, 사돈총각. 금요일엔 약속이 있어요. 원래대로 토요일날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안 됩니다. 토요일에 전 데이트 약속이 있으니까 금요일날 가져다 주세요. 제가 데이트 있다는 말에 갑자기 사돈처녀 얼굴이 흐려지더군요. 전 갑자기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다시 더 치고 나갔습니다. 어떤 놈하고 영화를 보러 가나 나는 관심이 없고 금요일날 반찬 가져다 주세요. 전 꼭 금요일에 받아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나저나 요즘에 남자가 생기셔서 그렇게 화장을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러시나? 여자가 그렇게 야해도 남자가 싫어하는데. 그건 알고나 계실까? 기생으로 나가시려고? 제가 바작바작 약을 올렸더니 그녀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막 우는 겁니다. 그녀는 언니하고 많이 닮았더군요. 형수도 형 앞에서 울고 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녀가 제 앞에서 울고 나서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절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우는 어깨를 보고 나서야 알았으니까요. 제 생의 봄날이 드디어 찾아온 거예요. 그녀는 첫 연애라고 하더군요. 진실한 사랑을 해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아름다운 거고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힘이 사랑에는 있습니다. 고향의 어머니는 제 앞에서 절 도둑놈이라고 욕하셨지만 그것도 잠깐뿐. 고향에선 자기 아들이 능력 있어서 15살 어린 색시를 얻은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15살 어린 색시는 아무나 얻는 줄 알아? 다 우리 애같이 능력 있고 또 매력도 있는 사람들이 꿰차는 거지. 우리는 뜨거운 연애를 3개월에 걸쳐서 하고 연애 사실을 눈치챈 형수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 준비와 미래의 계획을 짰습니다. 먹고 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아내가 결혼 전에 제게 해다 준 반찬 맛을 보니 아내의 음식 솜씨는 보통은 넘는 것 같았어요. 특히나 달고 짭짤한 반찬을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만 있고 집에서 할 일도 없고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요리해 보는 게 취미였다고 하더군요. 주로 떡볶이, 김밥, 마탕, 튀김 이런 걸 좋아해서 자주 해 먹었는데
하다 보니 사 먹는 것보다 자기 것이 더 맛있어서 집에서만 먹었다는 소리를 얼핏 들은 게 기억이 나서 그쪽으로 필히 꽂히는 겁니다. 여보, 떡볶이하고 김밥, 순대 같은 분식 메뉴들을 전골처럼 세트 메뉴로 내놓는 걸로 작은 식당부터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욕심내지 말자고. 그냥 우리 부부랑 시골 엄마 그리고 장모님하고 먹고만 살면 되잖아. 아내는 자신 있다고 대번에 큰 소리를 치는데 조금 우습고 어리디 어린 사람이 사회 경험도 전무한 사람이 무얼 믿고 저리 큰 소리를 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자기 나름대로 비기를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간 집에서 간식을 해먹으면서 혼자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나중에 훗날 장사를 하게 되면 이 장사로 성공을 거두리라. 혼자서 꿈꾸며 키득대기도 하며 고안해낸 아이디어요. 여보, 시골에 가면 아궁이에 올리는 솥 있죠? 그거 솥뚜껑을 살 수 있나 알아보세요. 갑자기 솥뚜껑을 검색해서 주문하라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떡볶이 양념을 해서 기름에 묻혀서 솥뚜껑 위에다가 지져서 내놓는 떡볶이를 개발해낸 아내의 아이디어는 하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게 떡꼬치랑 맛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또 많이 틀려요. 튀기는 게 아니라 지져내는 건데 여기에 인근 초등학교, 남녀 중학교, 남녀 고등학교, 여자 대학까지 바글바글이 된 거예요. 처음엔 6평짜리 가게에서 테이블 10개 정도 놓고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이 솥뚜껑 떡볶이가 인근 일대에 소문이 나고 급기야는 각 인스타나 유튜버들까지 찾아오고 저희는 개업한 지 1년 만에 대박 행진을 이어가며 재료가 없어 못 파는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장사 시작한 지 3달 만에 아기 낳고 몸조리 다 마친 형수까지 붙고 형수의 친정 엄마도 붙고 직원도 쓰고 개업한 지 2년 만에 옆에 문방구 자리까지 사서 가게를 트고 우리는 장사한 지 4년 만에 연매출 순이익 2억은 되는 가게로 성장했습니다. 도련님, 아니 제부, 우리 이러다가 떡볶이로 재벌 되는 거 아니에요? 재벌이요? 그래, 까짓 거 우리도 돼봅시다. 저는 또 이마직해서 우리 상황을 한 번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연매출 순이익 2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우리의 현 상태가 중요한 생각이 들고 뒤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어진 사촌형과 저의 인연, 형과 전 서로 간에 가장 긴박하고 위험하고 힘든 순간에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의지가 되어주었고 위기에서 구해주었습니다. 형수 가정의 한 것만 봐도 형은 늘 주위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형이 저를 불러올려 형과 형수 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형이 빠져나간 자리를 형의 처제가 들어와 지금은 형수, 제 아내, 저 이렇게 셋이 의지해가며 살고 있습니다.